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벌써 아침이 밝아오네요. 여러분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95%가 경험했다는 삶은 개구리 증후군.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 아세요? 삶은 개구리 이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란 게 뭐냐? 이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은 개구리가 뜨거움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만약에 개구리를 바로 뜨거운 물에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뜨거운 온도에 놀라가지고 막 뛰쳐나가 버렸을 거예요. 응? 뛰쳐나간다. 응? 뛰쳐나가 버릴 건데 사람인 우리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약간의 불편함 정도는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 상태가 심각해졌는데도 그 익숙함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마음에 큰 병이 생기는 등 눈에 보이는 문제가 생겨야지 그 심각함을 인지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소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들, 직장, 회사 등에서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그런 아픔들, 우리는 이미 삶은 개구리처럼 점차 뜨거워지는 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무엇이든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라 고통을 빠르게 감지하는 예민함이라는 겁니다. 그 관계에 지칠 때, 마음이 점점 무너져 버릴 때, 일이 내 삶을 갉아먹을 때 이건 잘못됐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일상의 미세한 균열로부터 삶은 결국 무너집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변화가 두렵다는 이유로 무조건 참고 견디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이 보내는 경고음을 무시하지 않을 때 그 삶은 더욱 밝고 건강해질 것이다. 그런 겁니다. 하여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 보니까 참 별로 좋은 소식들이 안 들리는데, 노랑봉투법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이제 시끌시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노랑봉투법의 그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서 하도급 노조가 이제 직접 교섭과 직고용을 요구를 합니다. 원청 대기업에 대해서 파업과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더라. 기업 경영 환경 악화로 이제 외국계 기업이나 자본이 이제 한국에서 투자를 축소한다거나 아예 철수하는 코리아 엑소더스 대탈출 현상도 본격화될 거로 이제 우려됩니다. 현대제철하고 갈등을 빚던 전국 금속노동조합 충남 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이 노조원 1890명은 27일 현대제철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하고 하도급 노조는 원청인 현대제철이 하도급 노동자랑 직접 교섭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가 노조법상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을 하네요. 현대제철은 노랑봉투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원청 기업과 하도급 노조 간의 갈등이 심화된 대표적인 사례인데 21년 하도급 노조가 정규직 전환 등을 주장하면서 충남 당진제철소 점거 농성을 벌이자 사측이 노조원 180명을 상대로 200억 원대, 461명을 상대로 4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제기를 했어요. 하지만 노랑봉투법이 통과하기 전인 이달 13일 하도급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6억 원 규모의 그 손배소는 이미 취하했고 그 원청인 현대제철이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정부랑 여당이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든 거죠. 이어서 노랑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하도급 노조는 진짜 사장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러면서 나머지 200억 원대 손배소 취하도 압박을 합니다.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노랑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하도급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이제 반발을 하면서 이를 보완할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거죠.
실제로 하도급 노조의 원청에 대한 직접 교섭 및 직고용 요구는 IT, 조선, 반도체 등 전업계에 급속히 확산됩니다. 이날 그린 웹 서비스, 스튜디오 리코, NIT 서비스, 엔테크 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등 해서 그 네이버 산하의 6개죠. 6개 자회사 노조가 지난 12일에 원청격인 네이버를 상대로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라면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자회사 노조는 2018년부터 이 같은 이유로 네이버를 상대로 통합교섭에 나설 것을 주장했는데, 최근에 노란봉투법 통과로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것 같네요. 이외에도 3자 협력사인 그 ENS 노조가 통상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6월에는 삼성전자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이닉스는 SK 에코플랜트 협력사에서 해고된 노조원들로부터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은 백화점 면세점이죠. 판매 서비스 노조로부터 해고와 휴일 문제 등을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받고 있고, 노사관계에서 무게 추가 노조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다 보니까 외국 자본의 탈한국 현상도 현실화될 조짐이네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 외국인 투자 기업 3곳 중 한 곳이 한국 내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주한외국기업연합회는 해당 법 개정이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100곳에 대표하고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응답 기업의 35.6%가 한국 내 투자 축소 또는 지사 철수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파가 KOPA 여기서 15,000여 개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과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인데 현재 60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네요.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조사에서 외국계 기업들은 특히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노조법 그 3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파업 시 근로자의 고의와 중과실이 없을 경우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막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잘 해결돼야 하는데 참 하여튼 일단은 조만간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보일 것 같습니다. 그 폐단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트럼프는 또 재밌는 친구죠. 이 아저씨 참. 일본과 한국 등 투자를 약속한 나라의 돈으로 기금을 만들겠다. 이게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 얘기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대미 투자 이행 청구서를 들이밀 태세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 간의 백악관 정상회담 다음 날인 26일 그 미 상무장관이 최초 공개한 국가경제안보기금이 그거네요. 러트익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무너진 미국 제조업과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투자할 재원으로 이 기금을 창설할 것임을 예고하고 일본과 한국을 기금 참여국으로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지난달 한일 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약속한 9천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액을 강제할 프레임워크로 국가경제안보기금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적보다는 동맹이 더 가혹한 부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리적 행태가 무역 협상 타결 후에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일입니다. 진짜 잘못하면 트럼프한테 겁나게 느낄 것 같은데, 하여튼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또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요즘 또 폰에 대해서 난리네요. 삼성전자가 초슬림폰 갤럭시 S25H를 내놓은 데 이어서 애플도 아이폰 17 에어 출시를 예고합니다. 그래서 초슬림폰 경쟁이 달아오르는데, 이 스마트폰 두께가 줄어들면 편의성은 좋아지는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하드웨어를 제거해가지고 기능을 줄여야 돼요. 그 배터리 용량 역시 줄여야 하고, 삼성전자에 이어서 애플 역시 초슬림폰을 내는 이유는 소비자 선택폭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 언론과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오는 9월 9일에 개최하는 행사 초청장을 발송을 했는데, 행사 슬로건이 보니까 놀라움이 뚝뚝 떨어진다. 입이 떡 버릴 정도로 놀랍다는 그런 의미의 관용어를 비튼 표현이네요. 그래서 애플은 이번 행사에도 아이폰 17 시리즈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17 라인업은 기본형, 에어, 프로, 프로맥스 4가지네요.
기존의 플러스 모델 대신 에어가 새로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아이폰 17 에어는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초슬림 폰이 될 것 같네요.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에 보니까 5.5mm 수준입니다. 두께가. 지난 5월에 출시한 초슬림폰 갤럭시 S25 엣지보다도 0.3mm가 얇고 애플이 자체 개발한 C1 모뎀이 탑재돼가지고 6.6인치형 디스플레이가 다 들어가죠. 후면 카메라는 무게와 두께를 낮추기 위해서 듀얼 대신 단일 렌즈가 장착되고 전문가들은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 S25 엣지보다도 얇게 만들기 위해서 배터리 용량과 카메라 등 더 많은 기능을 그런 희생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봅니다. 갤럭시 S25 엣지의 경우 두께를 줄이면서 후면 카메라 개수를 2개로 줄였죠. 2개로 줄였고 애플은 후면 카메라마저도 1개로 최소화하면서 두께를 더 줄이는데 집중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